시즌 한국인 투수 최다승인 14승을 거두며 소속팀 LG를 29년 만에 통합 우승으로 이끈 LG 트윈스 투수 임찬규. 2010년 LG 트윈스 입단.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3년 프로야구 통합 우승. LG 트윈스 어린이 팬 출신으로 이제는 자신이 응원하던 팀의 주축 선수가 된 임찬규. 통합 우승의 감격이 남다를 텐데 제가 10살 이후로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올라간 걸 못 봤는데 제 이름 석자보다 정말 LG 트윈스를 가슴에 품고 정말 함께 뛸 수 있는, 제가 이제 커서 직접 이렇게 챔피언도 받고 우승을 만끽할 수 있어서 정말 저에게는 이제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가슴까지 LG인 임찬규 선수가 생각하는 LG 트윈스 우승 비결 집중 분석합니다. LG 트윈스의 역사는 1990년 고 구본모 회장이 MBC 청룡을 인수하면서부터인데요. 인수한 그해 처음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고 1994년에 두 번째 종합 우승, 그리고 올해 29년 만에 왕좌에 올랐습니다. 한 세대를 기다린 승리여서 그런지 선수와 팬들의 감격이 대단하던데요. LG 트윈스 통합 우승을 이끈 주역 중 한 분이죠. 임찬규 선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임 선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임 선수가 들어오니까 아주 스튜디오가 환해졌어요.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겠어요. 그러고 가끔 이제 집에서도 듣고요. 그 열기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임찬규 선수 표정 보니까 감격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2년도 아니고 9년도 아니고 29년 만에 통합 우승이잖아요. 임찬규 선수는 LG 트윈스 어린이 팬이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29년 만에 우승, 2023년 가을에 전설이 된 기분이 어떠세요? 저 개인적인 전설이라는 느낌보다는 저희 팀원들이 모두가 하나가 됐고 스프링 캠프부터 시범 경기, 정규 시즌을 치르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우승이라는 그 한 단어로 정말 의심치 않고 끝까지 왔던 게 우리 LG 트윈스가 올해의 전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초등학생 때부터 LG 트윈스 팬이었고 그때부터 야구 선수가 돼서 LG 트윈스에 입단하겠다는 꿈, 그럼 그때부터 쭉 키우신 건가요? 네, 제가 6살에 처음 이제 아버지랑 야구장을 갔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LG 트윈스의 팬이 됐고 제가 2002년 이제 한국 시리즈를 또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 네. 정말 그때 이제 야구를 시작하면서 LG 트윈스를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 이 8개 구단이었어요. 그때 네. 이게 정말 순차적인 이제 지명을 하는데 또 두 번째로 LG 트윈스로 지명이 되면서 또 정말 행운까지 따라왔던 네. 신인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6살 때 본 첫 게임이 LG 트윈스 게임이었나요? LG랑 두산. 두산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첫 게임을 어떤 걸 보느냐 이게 상당히 그죠? 네, 맞습니다. 인생의 팬을 좌우해 주더라고요. 어떤 경기든 이게 초반 기선 제압이 중요한데 한국 시리즈 1차전은 LG가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LG가 97년, 98년, 2000년에 줄곧 한국 시리즈에 진출했지만 번번이 우승 문턱에서는 주저앉았는데 어떠셨어요? 1차전에 패했을 때, 야 이거 뭐 또 과거의 악몽 이게 떠오르지는 않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결과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좀 분위기가 다운됐던 건 사실이었어요. 네. 그렇지만 지환이 형을 필두로 또 현수 형, 고참 형들이랑 같이 또 어린 친구들도 다시 다독여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1차전을 졌을 때보다 사실 2차전을 지고 있었던 흐름을 갔을 때도 사실 걱정이 좀 많긴 했었어요. 네. 근데 또 잘 이렇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 시리즈 참 결국 쉽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동점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실제 영화 드라마라도 이같이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2차전도 1점 차였고 네. 3차전이었죠. 홈런으로 뒤집었는데 그걸 다시 홈런으로 다시 승리를 하는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 어렸을 때 2002년 이제 한국 시리즈 보고 울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도 그 이승엽 선배님과 마영 선배님의 홈런으로 저희가 역전패를 당하면서 준우승을 했는데 네. 그날 경기도 이제 박병호 선배가 홈런을 치면서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2점 차로 어떻게 리드했잖아요. 네. 네. 근데 다시 이제 지환 형의 역전 3런이 나오면서 네. 또 그 눈물이 다른 눈물로 또 바뀌면서 또 마지막 순간에도 또 위기가 왔었잖아요. 네, 그때 네. 말로 상황이었던가. 네. 그렇죠. 네, 마지막까지 정말 말씀대로 드라마를 써도 그렇게 쓰지 못하지 않을까. 그럼 가장 어렵고 좀 긴장했던 경기는 역시 그 3차전이었죠. 3차전이군요. 네. 네. 일본 LG 트윈스는 보니까 정규 시즌 144경기에서 86승 2무 56패 10개 구단 중에서 유일하게 6할이 넘는 승률을 기록했더라고요. 1위인데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도 차지했고 근데 과거 이제 여러 징크스가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이번 기회로 좀 다 사라지는 것인지 핵심 전략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었죠? 일단 감독님께서 주문하신 것도 실패를 절대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뭐 도루를 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원하는 구종을 던져서 홈런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저희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올해 컨셉 자체를 선수들이 도전과 끈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네. 실패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고 정말 처음부터 모여서 그렇게 했던 게 저희가 바뀔 수 있는 큰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임창규 선수 개인적으로도 작년과 올해 분위기가 확 다르잖아요. 네. 작년에 좀 부진해서 네. 마음고생 크셨을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정규 시즌에서만 14승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선발 중에 최다승 기록인데 다들 임창규가 달라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어디 보니까 특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돼 네.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정신적인 그 부분들이 투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를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네. 어떠한 공부를 통해서 배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책도 읽어보고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게 작년에 부진 이후였어요. 네. 부진을 겪으면서 저 개인적인 시즌도 그렇지만 팀이 저 때문에 시리즈를 못 갔다라는 생각에 좀 마음을 좀 많이 고쳐 먹었고 그런 정신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 봄에 염경엽 감독의 한마디가 임창규 선수를 에이스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이게 무슨 얘기를 주고받은 겁니까? 일단 뭐 어떠한 한마디 이 말씀보다는 네. 여러 가지로 저를 바꿔주셨던 게 일단은 첫 번째가 구속이었어요. 구속이 너가 140이 채 안 나와도 너는 충분히 타자를 잡을 수 있는 커브와 체인지업이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네. 라고 감독님께서 주문을 직접 하셨는데 제가 또 선발이라는 자리를 잃었었고 제가 뭐 소위 말해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냥 해보자 의심하지 말고 근데 그러면서 결과가 나왔고 결과가 좋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거기서 박차를 가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감독님 말씀대로 공교롭게 스피드가 또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스피드에 욕심을 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마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화제가 된 게 그 롤렉스 시계잖아요. 그 LG 트윈스 94년 우승한 이후에 네. 우승을 못하니까 구본모 회장이 98년에 뭐 당시 8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롤렉스 시계를 구입해서 우승하면 한국 시리즈 MVP에게 선물하라 이렇게 주문하셨다면서요. 네. 결국 이제 21년 만에 그 주인공이 나타난 셈인데 지금 이번에 주장 오지환 선수에게 돌아갔죠. 네, 맞습니다. 그 시계 좀 봤습니까? 요번에 축구동회 때 봤고요. 네. 실물 영접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솔직히 좀 부럽지 않으셨어요? 정말 부럽죠. 네. 정말 단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계가 뭐 롤렉스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아가신 고 회장님께서 함께 보낸 시간이 있고 그게 29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흘러갔던 시계인데 정말 그 큰 의미를 가져간 시계라
그래도 지환이 형이 또 이렇게 기부를 또 해주시는 바람에 또 네. 이렇게 팬들과 같이 함께 볼 수 있고 해서 더 좋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계는 오지환 선수에게 갔지만 술은 임창규에게 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근데 94년이죠. LG 네. 한국 시리즈 우승했을 때 구본모 전 회장이 마시던 그 아주 특별한 소주라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우승하면 이걸 개봉해서 마셔라. 네. 그래서 뭐 술을 잘 마시는 임창규에게 시음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우승 네. 축하 때 마셨어요? 네, 같이 마셨고요. 구단주님과 단장님 직접 참석하셔서 다 같이 네. 마셨고 뭐 또한 맛보다는 그거를 함께 우승 축배로 들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든 게 의미죠. 어떤 맞습니다. 그 의미 부여하면서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여러 가지 참 화제성 이야기들이 많이 있네요. 임창규 선수 이번에 프리 에이전트 FA 재수생이잖아요. 작년에는 자유계약 선수 자격이 됐지만 신청을 안 했고 올해 신청하셨잖아요. 네, 했습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해외 구단을 포함해서 뭐 구단과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한국 시리즈 미디어데이 때 참여성 당장에게 우승하고 FA 되면 말 안 해도 절 찾으셔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혹시 차 단장과 얘기를 나눠보셨는지 LG 잔류하실 거예요? 네, 물론 뭐 잔류 생각하고 있고요. 네. 단장님께서 또 아직 만나진 않았어요. 네. 만나진 않았고 저희가 요번에 우승을 하면서 다 같이 좀 휴가를 다 같이 갔다 오는데 그 지나고 단장님과 또 얘기를 나눠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시스템이 제가 만나는 게 아니고 또 에이전트와 또 단장님께서 만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잘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프로야구 FA 대여로 뭐 임창규 선수를 당연히 꼽습니다. 정규 시즌 14승에 팀 통합 우승까지 이제 여러 호재가 있는데 FA 자격 선수 중에 투수 쪽은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임창규 선수 몸값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몸값 얼마나 더 올릴 겁니까? 아니, 뭐 몸값은 제가 뭐 잘해야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아직 좀 많이 잘 부족한. 하셨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또 좋게 잘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네. 운동 실력뿐만 아니라 인물도 훤하신데 절친한 친구들 속속 결혼했습니다. 고우석 선수도 그랬고 임 선수도 어떻게 가정 꾸려셔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뭐. 결혼 계획 있습니까? 네, 계획은 있고요. 네. 네, 아직 어떠한 시기나 날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니고요. 네. 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푹 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겨울에 또 어떤 운동가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일단 한 이번 주 내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쉬어갈 예정이고요. 네. 저는 조금 길게 쉬면 또 다시 컨디션이 올라가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방 또 운동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LG 트윈스 우승에 대해서 사실 역대 그 어느 때보다 팀의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월드컵처럼 네. 이렇게 하나가 되는 느낌인데 왜 그랬다고 보세요? 저희가 뭐 못했지만 사실상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네. 모두가 염원을 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모르겠어요. 되게 1차전부터 극적인 경기들을 계속 펼쳐와서 더더욱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길게 못하다 보니 이제 타팀 팬들분들까지도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상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LG에 열광적이고 정말 소중한 팬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일찍 잘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다림 노력 끝이었고 또 게임도 한 게임 한 게임 재미있었고 저는 한 가지 덧붙인다면 최근에 뭐 누군가 응원과 격려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라는 야구라는 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격려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오랜만에 제공해서 그런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너무 그 정말 한일 월드컵 그 2002년 월드컵처럼 네. 정말 뜨겁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관심이 많게 가져주시는데 조금 더 앞으로 잘해서 또 네. 자주 뜨거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임창규 선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해가 될 것 같은데 가을에 전설이 됐고 또 FA 자격 선수도 됐는데 어떤 투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프로야구 선수라면 어떤 분명한 꿈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물론 세부적으로 뭐 100승 투수가 되겠다, 뭐 어떠한 막 삼진을 잡겠다 이런 거창한 목표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냥 정말 낭만이라고 하죠. 저는 그런 스토리도 되게 좋아하고 추억이 네. 있는 정말 뭔가 저 선수하면 어떠한 낭만이 있고 추억이 있는 그런 뭐 뜨거운 투수로 남고 싶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 같은 거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네. 네. 29년 만에 우승이라는 감격의 순간, 그 뒤에는 간절하고 절박하게 노력하며 넘어졌다가도 일어섰던 29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제가 대구에 2번째 왔는데요.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게 서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밌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향시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입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똑같이 공정한 경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을 모을 것입니다. 굉장히 저변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당의 변화를.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조상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호김 전 의원님, 지난 금요일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찾아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뭐 사진 촬영 등을 했는데 이걸 뭐 사실상 정치 무대에 대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모 언론의 단독 보도로 이제 출마한다고 나온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구에서의 행보는 완전히 정치인으로서의 행보였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컸고요. 정치 무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상우 부위원장님, 예. 이번 한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2년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네. 대구지검을 방문한 직후 자리에서 물러나 정치에 뛰어들었던 행보를 연상시킨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통상의 그 장관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예를 들면 그 국회에서의 그 굉장히 센 발언이라든가 다소 그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과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사실상 여당 국회의원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또 대외 행보에서 이 대외적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과 어울려서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같이 이렇게 지지자들에게 사인도 나눠 같이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최근 대구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른바 이 국민의힘 내부에 논란이 생기는 그런 걸 염두에 둔 정치적인 행보로 저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한 장관이 정치에 나서면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비대위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냐 여러 전망들이 있잖아요. 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대구에서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정호김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 출마를 할 건지 아니면 비대위나 어떤 당의 중책을 맡을 것인지 대구인지 종로인지 어떻게 보세요? 정치에 그 입문한다라는 거는 출마를 한다라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벌써부터 김기현 체제가 끝나고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다라는 또 예언을 하면서 실제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얘기로 군불대기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출마를 한다면은 대구에 할 가능성이 오히려 서울의 모 지역보다 많다고 느껴지고요. 네. 지금 대구는 대구가 그런데 국민의힘 아무 홈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대구가 보수의 완전히 정치 1번지이면서 지금 누가 보수의 주도권을 장악하느냐로 지금 전부 대통령도 대구를 방문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대구에서 신당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이 소위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지만 정치적인 발언을 굉장히 대구에 가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얼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이제 출마를 하잖아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공언한 바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자기 측근으로 대구에 보내면 자기가 출마하겠다 그랬거든요. 두 분이 같이 그러면 경쟁할 수도 있나요? 저 혼자 상상을 해보는 일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명계에서 이재명 대표 안동에 또 출마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바야흐로 TK 지역에서 불꽃 튀는 접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면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존재감이 완전히 줄어들고 완전히 보수 진영에 피 튀기는 대전쟁이 될 수도 있겠다. 네. 물론 제 머릿속 상상 드라마입니다. 조상우 위원장님, 예. 대구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준석 대표도 최근 출마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장관이 대구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대구를 기반으로 한 이준석 신당설, 그럼 이번에 한 장관이 간 것은 그 효과를 좀 반감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게 뭐 그런 의도가 아예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대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아성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른바 본진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수도권에서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좀 다져야 될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른바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설 이런 거는 결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렇게까지 나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동요하게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그 국민의힘 내부의 이른바 분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분당 사태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현재 또 하나의 이슈가 걸려 있는 게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반란표가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너무 나간 해석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래 한 장관에 대해서 긁지 않은 복권이다 이러면서 기대를 지금 내비쳤습니다. 그러면 자신과 한 장관이 재밌는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뭐 뉘앙스인데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 말입니다. 네. 칭찬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장관은 소위 그 검사로서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긍정적인 궤적을 각인시켜놨다. 네. 그러면서 만약에 정치에 등단하게 되면 긍정적 의미의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내려가는 식의 제로섬이 아니라 재미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재미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또 곱씹어봐야 되고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경우는 상당한 달변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긁지 않는 복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긁지 않는 복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의 진위가 무엇일까가 궁금해졌어요. 뭐 1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꽝이 될 수도 있고 있죠. 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은 검사로서의 그동안의 어떤 나름대로의 입지를 쌓아 올렸다라는 거는 당신은 아직 정치적인 경험이 전무한 상태라는 말에 다름 아닌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을 깎아내리면은 마치 또 벌써부터 견제한다라는 또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요렇게 묘하게 지금 그 달변가로서의 그 말을 논리를 지금 개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서 모든 지역구의 전략 공천을 완전 배제하고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정하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는 현실 정치에 맞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게 잘 마무리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렇게 왜냐면 지금 전략 공천을 배제하고 다 경선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뭐 인재 영입이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당내에서 나름 역할을 하고 중앙당에서 이렇게 당무에 매진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멘 소리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역구 지금 신경도 못 쓰게 생겼는데 나보고 무조건 그 지역에 가서 경선을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중앙당무 당직을 맡고 그다음에 중앙당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지금 이 혁신위에서 계속해서 강공을 던지기는 하는데 다 김기현 대표는 얘기하거든요. 제안은 얼마든지 해라. 결정은 내가 한다. 네. 이 입장이어서 지금 이 혁신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수많은 제안들이 과연 하나라도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의정 경험이 있으신데 이게 전례 없는 전략공천 배제 제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방금 이제 지적하셨듯이 총선 앞도 이제 인재 영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적절한 곳에 또 전략적으로 배치도 하는데 이게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원래 전략 공천의 의미는 인재 영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험지에 정말 전국적으로 알려진 인물을 소위 꽂아서 거기서 정말 혈투를 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상당히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치의 새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가지고 네. 소위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공천을 함으로써 정치적으로 키워나가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요번에 혁신위에서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남 그다음에 윤핵관 중진들 험지 출마하든지 출마하지 말든지 얘기를 하자 일각에서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실의 사람들을 그쪽에 꽂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전략 공천을 배제한다라는 차원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그렇게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공천 제도라는 것이 뭐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기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이 굉장히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위 표현은 뭐하지만 윗선에서의 오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 오더가 아직까지 작동하는 그런 구도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공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려면은 미국식으로 그게 프라이머리가 됐든지 커커스가 됐든지 지역 구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지금도 뭐 여론조사하고 뭐 한다지만 그게 샘플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갖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말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총선 앞두고 공천이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방금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천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민주당도 여러 고민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근데 네. 사실은 전략공천을 또 무조건 배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 정치와 관련한 이제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정치 지도자 양성 기능을 또 꼽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정치 지도자 양성 기능이라는 게 결국 그 자리에 되게 적합한 사람을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치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방기하고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해라. 지역에서 알아서 그냥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싸워서 올라온 사람이 결국에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네. 이른바 지역 토호들이라든가 지역에서 이른바 지방 정치 내지는 지역 토착형 정치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른바 국정 전체를 갖다가 의회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굉장히 부족한데 지역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들만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아울러 고려해서 당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 전국 판세 선거에서 이 당이 이번에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은 후보들을 냈다라고 보여질 만한 인재 영입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설에 휩싸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혁신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내달라. 이런 게 혁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의견만 내는 곳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 네.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쓴소리도 권해하겠다. 굽히질 않았습니다. 네. 두 사람 만남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논란이 될 텐데요. 왜냐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 한 그 혁신이 제안 1호, 2호, 3호, 4호까지 나오는데 그 제안 자체를 문구로만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크게 이렇게 어긋남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잘 먹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른바 윤 대통령의 심중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결국에는 윤심에 따른 공천으로 이 선거를 거의 이제 폭망했다라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겉으로는 대의 명분으로 뭐 다선 의원들 험지 출마, 뭐 그다음에 뭐 20% 컷오프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비어진 공간에 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로만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런 것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당내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또 김기현 대표로서는 지금 동요하고 있는 이 내부 구성원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둘 사이의 이 의견 충돌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는 충돌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이준석 신당이 구체화되는 걸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을 구성했고 첫날에 뭐 하루도 안 돼서 26,8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 곧바로 뭐 창당 발기인 이거로 전환할 수도 있는 숫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창당 조건이 5곳 이상의 광역시 도에서 각 1,000명 이상 이것이 또 이준석 전 대표의 1차 목표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네. 벌써 22,60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서 자고 일어나니까 2만 뭐 몇천 명이 오늘은 벌써 3만 명 넘었다 예, 소식이 제가 들어오네요. 보니까는 지금 뭐 이 창당 준비를 해가지고 창당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목표가 이제 원내 교섭단체의 조건인 20개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표가 지금 쏠림 현상이 일부 있다라고 여론 전문가들은 지금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탄력을 받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예. 이준석 신당의 미래를 놓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네. 대구 경북 이른바 TK를 뚫었던 자민련이 될지 아니면 지지부진했던 바른정당의 길로 갈지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현역 의원 7명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선거제 개편에 따라서 비례성을 이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추후 문제인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바른정당의 경우하고 지금은 좀 다른 게 바른정당은 그 이후에 대선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시점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바로 총선으로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역 의원 7명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7명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른바 윤심 논란이 생기고 이른바 윤석열 측근들을 뭐 이렇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기존 다선 중진들을 자꾸 쳐내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하면 네. 결국에는 그분들이 뛰쳐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특히 주호영, 장제원 이런 두 분들은 벌써부터 나는 안 나간다. 나는 내 권력 앞에서 또 바른 소리 하겠다. 나는 내가 왜 이 지역구를 떠나느냐 이랬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어도 당선되신 경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네. 특히 뭐 주호영 의원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렇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요. 네. 또 주호영 의원은 심지어 그 같은 수성구 안에서는 가부를 바꿔가면서도 당선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지금 이른바 대통령실 내지는 이 주류 이 지도부하고 이미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만약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대로 수긍하고 있다기보다 오히려 뛰쳐나와서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든 아니면 별도로 무소속으로 해서 별도 세력을 형성하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정우김 의원님,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묘한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120석이 자신이 있다. 이게 국민의힘에 여전히 미련이 있다는 건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런 해석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인터뷰를 봤습니다. 네. 쭉 들었는데 맥락을 보면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지방선거도 그렇고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그만큼 당을 승리로 이끌었었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지금 만약에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해가지고 선거를
리드하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그 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가능성은 약해진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자신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또 듣기에 따라서는 그럼 여전히 국민의힘에 미련이 있는 건가라는 해석도 가능한 여지를 남겨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제3당 신당에 참여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준석의 계산은 전혀 다른 것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네. 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정치권의 총선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모든 관심이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이준석 신당에 자꾸 이렇게 이제 몰려간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는 결국은 자꾸 누군가가 나에게 보여주는 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그런 효과는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이의를 제기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만약에 당을 뛰쳐나가는 그런 중진이 있다 하여 그 사람들이 이준석과 하나가 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준석 효과는 이 정치권의 매기 효과입니다. 지금 네. 매기처럼 막 휘몰아치면서 지금 정치판의 구도를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헤쳐놓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긍정적인 그 결과로 나오려면은 어떤 선거의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는 다양할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국민의힘의 혁신위도 그 혁신의 실천, 지금 당장 소위 중진들의 어떤 그 험지 출마 내지는 그런 가시적인 그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준석으로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이 조금씩 더 해다가 어떤 마지노선을 넘어가게 되면 마치 또 본물 터지듯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정치가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시각각 변하는 흐름을 좀 잘 봐야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님. 예. 민주당의 혁신을 주장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이른바 원칙과 상식 네. 표현한 의원들. 제대로 된 혁신을 촉구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친명계에서는 이건 뭐 공천을 보장하라는 투정 아니냐 이런 또 비아냥까지 나왔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논란이 나오냐면 이분들이 이른바 원칙과 상식을 출범시키면서 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네. 그게 이른바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그다음 비전 정치를 보여달라.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에서 다 담고 있는 제안이에요. 네. 뭐냐면 도덕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새로 넣어라. 그다음에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권리당원 1표제를 관철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권리당원 총회를 시급히 도입해라. 이런 거였고 마지막으로 비전 정치로서 이른바 미래 아젠다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래 의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신한 인재들로 비례대표를 추천하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제안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대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본인들이 얘기한 이 이른바 가치에 대해서 김의원 혁신위의 혁신한 제안은 거부하면서 도대체 뭘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른바 당대표가 혁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부터 험지로 가라.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당대표를 걸어서 본인의 공천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당내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총선을 앞두고 어떤 의원들의 행보 하나하나는 정책의 어떤 함의를 담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비명계 이른바 의원들의 움직임, 이제 혁신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지금 김은경 혁신위가 좌충우돌하며 실패한 후로 혁신은 포기했느냐 그랬잖아요. 네. 이 김은경 혁신위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이유는 김은경 혁신위는 철저히 이재명 대표의 위원회였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성공이냐 실패냐는 모르겠으나 인요한 혁신위하고 일정 정도 비교된다라고 벌써부터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를 이런 식으로 소외시키는데 좋다. 그럼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부터 어떤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라. 당신 험지 나가면 우리도 험지 나갈 수 있어. 근데 솔직히 민주당이요. 과거에 보면은 당대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꽤 있었어요. 그게 깊은 인상을 남긴 바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들의 혁신의 내용 중에는
아마 그 이재명 대표의 1인 중심의 어떤 그런 구도 그리고 개딸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상당히 비합리적인 행태 이런 네. 것들을 지금 전부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지금 친명이나 민주당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볼 때는 이들의 성명이나 발표가 구구절절히 옳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사실 관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옳은 말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불이 확 붙질 않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그만큼 당내의 파워가 아직까지 그 약하다는 뜻인데 정치의 단위가 파워입니다. 경제의 네. 단위가 돈이듯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당내 민주주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들이 참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조 부위원장님, 예. 안동, 대구, 성남 뭐 출마 이렇게 리스트까지 하면서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 얘기를 하는데 험지 출마론을 계속 제기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아까 정의임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표가 일정 부분 헌신을 보여주는 형태로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준 것들도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오롯이 과거에도 대표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였지 누가 대표 보고 어디 나가라 어디 험지해서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왜 이렇게 먼저 꺼내느냐. 결국에는 자신들의 공천이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내부적인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분들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공천 외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혁신안을 말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이 어떤 방향으로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구체적인 제안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제안은 없고 결국에 구체적인 제안은 하나로 귀결되거든요. 뭔가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 근데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할지 불출마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험지 출마를 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여기 지역구 선거에 묶여서 당대표가 과연 전국 선거를 지휘하고 이른바 리딩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의견 충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들이 만약에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보다 더 구체적인 당의 혁신 방안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먼저 꺼내놓으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을 만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요. 김포지 서울 편입은 대국민 사기극 실현 가능성 없어 이런 지적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걸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법으로 만들고 일단 김포를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를 포함해가지고 뉴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포가 편입이 되더라도 김포가 지금 그 김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가 서울의 김포구가 되는 과정도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서 이 편입 과정에서 김포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그 뉴시티의 이름으로 주변에 이제 그 경기도 지금 에 포함된 도시까지도 이제 통합하는 그런 계획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시에 어떤 재정적인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른바 쌍특검, 네. 김건희 여사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 처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민주당은 특검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게 전국의 뜨거운 감자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특검을 수용할지 말지,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 만약에 하시게 되면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돌아올 때, 그러니까 결국 제2요구에서 다시 제2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2에 대한 결정은 원래 법안 통과하고는 달리 무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12월 말에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를 하면 그 이후에 다시 제2요구에서 돌아오는 시점은 이제 공천이 한참 논란이 되는 시점입니다. 네. 이 시점에 무기명 투표로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네.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없을 것이냐. 왜냐하면 그 이전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도 한번 그 안동환 검사 탄핵소추안이 일정 부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른바 넘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표 숫자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볼 때 혹시 이게 제2요구 과정에서 또 통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생기면서 그 이후에 선거 국면에서 배우자와 그다음에 본인 관련된 그 주변 사람들이 과연 수사가 진행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선거의 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정우김 의원님, 그러면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지금 국민의힘은
결국은 민주당이 이 쌍특검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구현함으로써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고 거부권이 행사되면 과연 이게 이해 충돌 방지에 맞는 것이냐 하는 것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냐라는 정치적인 정쟁을 벌이면서 총선 때까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미 조 변호사께서 그 다음 시나리오와 전략까지 다 친절하게 민주당의 전략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그 여러 가지 소위 공천 과정이 있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의 요구 끝에 다시 한번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200석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과 관련해서 저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략을 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말한 여러 분류의 분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조금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닙니다.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는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습니다. 질서 있는 개혁을 통해서 당을 혁신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것인데 일부 의원의 급발진으로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겉돌아뜨리는 것은 어제 비명계에서 대표님 사당화 벗어나야 된다면서 한 달 시한 제시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네, 한 주간의 여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소장, 이은영 휴먼앤드 도시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소폭 하락했고 RN서치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의 대통령 지지율 전체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좀 상승하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던 윤석열 대통령 좀 주춤해서 갤럽 조사에서는 내려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대구 경북 또 60대 또 주부층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핵심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중도, 무당층, 수도권 그리고 2030 MZ세대는 들어오지 않는데 대체적으로 최근에 인사청문회에 대한 평가 합참의장과 또 이종석 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법안 거부권 행사 여부 아직까지 대통령이 결정은 안 내렸지만 바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부분 또 집권 여당 내 혁신 정책 뭔가 아직 화답이 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영향이 이번 대통령 지지율 박스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윤 대통령이 2박 4일간 에이펙 행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등과도 만났는데 외교적 성과가 이게 아직 반영이 안 된 결과인가요? 일단은 이게 한미일 결속을 과신을 했는데 외교적 성과가 나려면 그 중국의 시진핑하고 어떤 대화가 좀 실질적인 만남, 형식적이더라도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제대로 확보한 만남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되지 않아서 그 에이펙 효과는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국내 상황, 정치적인 상황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더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소폭 높았고 리얼미터 RN서치에서는 민주당이 높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크게 두 정당 간의 격차가 발생하지는 않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 조금 앞서는 모습이고 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RN서치 조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앞서는 결과인데 이것도 한 자릿수 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지지율은 대체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든 어떻든 선거일이 내년 선거일이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점차로 두 정당의 격차가 좀 좁혀지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분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네. 양당에서 중진들 또 지도부의 험지 출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여기 미디어 리서치가 뉴스토마토레로 11월 11일, 12일 이틀간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그 중진들과 그다음에 이제 중진들의 그리고 또 지도부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찬성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그 국민의힘 쪽에 그 인요한 혁신위에서의 그 중진 의원 험지 출마나 내지는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6.9% 나왔고요. 민주당의 그 당대표 포함한 지도부 다선 중진 의원의 험지 출마는 찬성 의견이 54.1%가 나왔거든요. 이 그 각 당 지지층의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이 험지 출마 중진들의 험지 출마에 대해서 좀 지지층도 또 굉장히 바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활동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혁신위원장 활동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부정이 조금 높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화면으로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한 평가 부분이 나갈 텐데 긍정이 40.6, 부정이 43.7이라면 그래도 최근에 나오는 대통령 지지율과 비교를 해보면 이른바 인요한 위원장의 우유 효과, 밀크 효과는 있다. 우유 그냥 마실래, 매 맞고 마실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전반적인 반향 자체가 상당히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40.6이라는 긍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니까 그래도 부정평가를 보면 중도층에서도 조금은 관망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이 국민의힘 지지율과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비슷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볼 수 있는데 뭐가 아직까지는 걸림돌이 되고 있냐면 화답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이 지도부에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 관련해서 화답이 오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해본다면 우유를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우유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네. 네. 이인영 소장님, 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으로 제시한 비례대표 50% 청년 할당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이 지금 자료가 여론조사 공정이 조사한 자료인데요. 이 비례대표 50% 청년 할당에는 좀 전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45세 미만을 당선 안정권에 그 할당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고 이거 외에도 한 몇 가지가 더 청년들의 어떤 그 정부 산하위원회 참여 등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로는 공감 의견이 42.1, 그다음에 공감하지 않는 의견이 42.3이 나와서 반반 정도 되는 여론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게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어떤 공천 강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리더십 발휘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특히 45세 미만의 청년들을 당선권에 보장하는 거,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비공감 의견도 꽤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배 수장님, 예.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해서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총선 등판설에 관심이 쏠리잖아요. 예. 한 장관의 출마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최근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구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대구, 홍준표 시장, 이준석 전 대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인요한 위원장, 여기에 한동훈 장관까지 이른바 유행어가 대구 안 대구, 대구 안 대구라는 이야기가 이게 뭔 얘기입니까? 대구 아니면 안 대구, 대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박자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점. 두 번째는 당사자가 일단 출마에 대해서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한동훈 장관에게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물어보면 그냥 난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한동훈 장관은 법무장관직에 저는 계속 전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건 총선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점점 더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저 정도면 이미 마음을 결심 붙인 거 아닐까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제 주변 환경 분석, 이제 삼박자 분석 중에서 마지막인데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있는 총선이 국민의힘이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 따져보면 한동훈 장관이 서울에 출마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별 분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한 장관 출마는 점점 사실화되고 있다. 앞서 진단하신 분들 중에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 출마 가능성을 또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구에 출마를 하면 이런 이제 인식이 있어서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인데 왜 대구냐? 그리고 수도권의 여론을 견인하는 것이 더 한 장관에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약에 맞붙으면 어떨까요?
팽팽할 수는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타이틀을 가지고 나는 한 장관, 그냥 무소속의 이준석 대표라면 상당히 박빙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보다는 당의 힘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이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영 소장님, 네. 한 장관이 만약에 등판하면 내년 총선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 지금 수도권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영남권으로 나가느냐. 영남권 안에서도 대구 경북과 그 PK 부울경 지역은 또 다를 것 같아요. TK 지역은 좀 지지가 높을 수도 있지만 또 부울경 지역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수도권 위기론이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선거가 이제 긴장감이 높아지고 거기다 제3신당까지 출연하게 되면 수도권이 이제 좀 대혼전에 저기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요. 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과반이 무너지면 대통령 탄핵 무정부 상태가 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의 명제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물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실험적 분석에 의한다면 또 사례적 분석에 의한다면 이건 양의 명제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2016년에 초에 제가 당시에 썼던 칼럼이 2016년 총선 여소야대 되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입니다. 최대 위기에 몰린다. 그게 뭐 탄핵을 의미했던 어쨌든 간에 최대 위기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해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고 운명이 좌우될 그런 상황이 놓인다고 보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의 전망은 양의 명제가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의원의 이 같은 진단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태경 의원도 지금 이제 중진으로서 불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지금 전망을 하지 못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 개헌 저지선을 확보해서 뭐 야당 200석을 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헌정질서라는 게 이렇게 뭐 무정부 상태고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탄핵을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3번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질서 있게 좀 잘 처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은영 소장님, 민주당도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비명계 4명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팬덤 정치를 그만하라 이 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사인의 움직임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지금 비명계가 아닌 혁신계로 불려달라고 하면서 주장한 내용이 당내 도덕성의 회복과 그다음에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정풍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 모두가 이미 중진이고 다선 의원들이세요. 그래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중진과 다선 의원에 대한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 요구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들이 혁신을 주장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맞지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때맞춰 지금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 4명 중에 한 분은 이낙연 전 대표에서 뜻을 같이 한다 이런 뉘앙스의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뭔가 이거 신당을 하나 꾸리려는 사전 예열 작업 아니냐 이렇게 또 앞선 진단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4인이 기자회견을 했지만 이 뒤에 이제 후속적으로 또 여러분의 의원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분당과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는데 그 여파는 후폭풍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금 여당의 분당과는 조금 그 여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좀 더 약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배 수장님, 비명계 의원들 모임을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당초 비명계라고 불렸던 의원들에 비해서는 4명은 적은 숫자인데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상태로라면. 왜 그러냐면 비명계 의원들 4사람이긴 하지만 원칙과 상식 모임을 주다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40에서 한 50명 정도 된다. 왜냐하면 4명 가지고는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은 더 많았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앞으로는 이제 공천 운명이거든요. 당선 운명입니다. 지금 수도권도 그렇지만 호남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어요. 호남 지지율이 이전의 민주당처럼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희생이고 화답입니다. 얼마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도부가 희생하느냐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뭘 내려놓느냐.
어떤 식의 불출마든 아니면은 비례 순번 제일 마지막 순번으로 가서 결사항전을 하겠느냐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텐데 그게 없으면 더 큰 반발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95년, 96년을 보면 그때도 꼬마 민주당이 살아남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내분 불화예요. 그러니까 저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 친명계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총선에서 인재 영입도 중요한 변수잖아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는데 여야의 어떤 인재 영입을 위한 경쟁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여당은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지금 그 인재를 영입하고 있고, 근데 지금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 흐름을 보면은 방송인이거나 또는 보디빌더 이런 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그 좀 관심을 끄는 어떤 셀럽형 인재들을 지금 좀 찾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민주당은 반면에 이제 국민추천제라고 그래서 본인이 자천까지 할 수 있고 자천 타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추천을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한 800여 명이 1차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국민의힘 여당은 탑다운 방식이라면 지금 민주당은 이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방식이긴 한데, 사실 인재가 영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전략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전략 지역을 확보할 수 있는 지금 비례정당에 대한 그 논의가 매듭이 지어지질 않아서 지금 네. 인재를 영입하는 게 또 나중에 허공으로 뜰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전략 비례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신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예. 조사를 보니까 국민 약 47%가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신당이 총선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색다른 정당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경쟁력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기존 정당과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정당으로 시도한다면 반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 이 조사 결과를 먼저 보시죠.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가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네. 불필요도 절반에 육박하는데 왜 필요하다가 이렇게 높을까? 그만큼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도 너무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선택지가 나왔으면은 필요성 큰데 뭐가 달라져야 되냐? 이념도 다르고 정책도 완전히 다르고 사람도 전혀 다른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아직도 이준석 신당이든 금태섭 신당이든 양양자 신당이든 어떤 신당이든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확 달라진 신당이 나온다면 좀 눈여겨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은영 소장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지지자 온라인 구축망, 이제 연락망을 구축했다는 거죠. 네. 하루 만에 방금 전에 보니까 3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준석 신당에 나올 경우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보면 미디어 리서치에서는 23.1%, 네. 한길 리서치에서는 16%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신당 치고는 높은 지지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디어 리서치는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지하겠냐, 지지하지 않겠냐를 물었을 때는 지지한다라는 의견이 23.1까지 좀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길 리서치는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3명이 합친 신당 창당일 경우에 정당 지지도를 물어봤는데, 이게 한 3주 전에 이준석 신당 나왔을 때도 한 17% 정도 나왔는데 지금도 그 수준이 16% 정도로 유지가 되는 흐름으로 나와서 이게 상당히 높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면서 유지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 보도량과 언급량을 완전히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하기보다는 국민의힘에서 좀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이제 간을 본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그 논의들을 보면은 그 현역 의원이 20명 이상 동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기호 3번으로 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신당으로 가는 그 8분 능선은 좀 넘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 소장님, 여론조사 공정에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을 가정하고 지지율 조사를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 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았고 조국 신당 창당 시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기존 정당을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준석 신당이 나오게 된다면 16.2%거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쬐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조금 플러스 무당층 한 절반 정도 이렇게 가져오면 16.2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신당은 가져오고 더불어민주당도 가져온 거죠. 자, 화면을 바꿔서 이번에는 조국 신당을 보시겠습니다. 조국 신당을 보면 조국 신당은 13.8%가 나오죠. 자, 앞서 이준석 신당보다는 조금 적은 이유는 뭐냐? 자, 조국 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이 가져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거의 이동을 안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조금 플러스 무당층에서 절반 정도. 이래서 13.8이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무당층이 아주 많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 어디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20%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 절반만 와도 이준석 신당과 조국 신당이 두 자릿수 지지율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대부분 반사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총선이 됐을 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정도 투표율이 나오려면 비례투표든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투표든 발광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반사체 상태로 총선에 가면 이 지지율의 절반 나올까 말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반사체를 발광체로 만들까 이 점이 중요한 거죠. 짧게 덧붙이면은 이게 지금 이 신당에 대한 지지세인데 조국 신당보다는 지금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국 신당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가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리고 조국 신당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이거는 아직은 좀 미지수예요. 이준석 신당하고 완전히 좀 차이가 나고 있는 흐름이어서 이런 자료를 보면은 아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이 다시 또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아마 조국 신당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총선 전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당은 특히 이제 선거법 개정, 그렇죠. 비례대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그렇죠. 될 텐데요. 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 금지법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위성정당 금지법 이번에 실현될까요? 근데 이제 위성정당 금지법은 지난번에 해봤을 때 이제 각 당이 위성정당, 가짜 정당이죠.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그 당시 막 후보를 찾느라고 양당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죄송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후보들이 많이 이제 원내에 들어갔다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는 명분상으로는 찬성 의견이 53.7%가 나오지만 반대 의견도 31.5%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양당이 다시 요걸 다시 논의를 하는데 아직 결정 못하지만은 어쨌든 권역별 이제 비례정당을 하는 그런 흐름도 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비명계가 주장하는 정치적 배경은 어떤 걸까요? 세 가지로 봐야 되겠죠. 결국 내년 총선은 어느 쪽이 더 먼저 희생을 하느냐. 국민의힘이 더 많이 희생하는 희생입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이 뭐 더 먼저 희생을 하느냐인데 이때 대표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통해서 총선 동력을 살려가자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공정일 겁니다.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나 친민계에서도 친명계 중진들도 험지 출마나 불출마를 선택하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불이익을 없애자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는 비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선거라는 것은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2030 MZ세대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희생하느냐, 어느 쪽이 더 공정하느냐 이 비교를 국민의힘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험지 출마, 불출마, 우유, 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김포동 서울 근접 중수도시의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경기 도민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반대가 과반을 넘었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게 서울 메가시티 전략 총선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면은 서울 메가시티 전략이 사실 찬성 의견이 한 40% 중반대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자료 보니까 한 3,000명 대상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의견이 29.5%로 오히려 30%다 앞자리가 20%대로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끌고 가기에는 조금 여론이 별로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 의견이 지금 거의 60%가 넘고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도권 선거 위기론의 돌파 전략으로 끌고 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소장님,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결과가 다릅니다만 김포 시민들을 한 여론조사
했던 걸 보니까 서울 편입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예. 경기도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는 좀 다르네요. 두 가지 조사 방법의 차이를 따져봐야 될 거예요. 네. 하나는 굉장히 제너럴라이제이션 돼 있고, 그러니까 경기도민 전체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각 시군에 대해서는 한 100여 명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건 인구 비례나 또는 그 지자체 내에서의 지역 배려나 비례나 할당이나 또는 연령대별 또 할당이나 이런 게 되었다고도 보기 힘들거든요. 또 이제 김포에만 물어봤을 때는 이게 어디까지냐, 질문 같은 경우에도 인디비주얼라이션, 김포 시민들만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들이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포시 서울 편입과 같은 메가시티 질문이 여론조사가 전국적으로나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김포, 하남, 고양 단독으로 실시하게 되면 오히려 그 관심도는 찬성 쪽으로 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은영 소장님, 네. 다음 달 1일부터 선거 여론조사에서 유선 전화만 100%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데요. 네. 지지율 등 조사 결과 이거 총선 여론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좀 전에 그 김포 여론조사도 그 김포시 시민 그 1000명 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편입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 거는 유선전화 100%로 한 조사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유선전화 100% 이제 RDD 유선전화 100%는 사실 신뢰성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존에도 무선은 섞지는 않지만 유선전화 100%일 경우에는 공표를 좀 하는 거를 정책조사에 한해서만 하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선거조사에서 유선전화 100%로만 하는 거에는 이제 앞으로 보도가 금지된다는 건 좀 당연하게 좀 잘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또 60세와 70세 이상도 구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70세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묶어서 60세 이상으로 표시했는데 이제는 구분해서 10살 단위로 구분할 때 70세 이상도 지금도 구분한 조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는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60대의 민심과 70대의 민심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조사 중에서도 60대 이상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데 또 추세적으로 보면 70대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내려간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차이점까지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신당 창당 논의가 급물살을 지금 타는 느낌이거든요. 다음 주에 발기인 모집까지 될 수 있는지, 그렇게 되면 이제 논의가 이제 좀 달라질 거예요. 이제는 신당을 창당 안 한다 이런 논의는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안에서의 그 아까 그 혁신계라고 불러달라는 비명의 움직임도 좀 달라지겠죠. 배 소장님은요? 네, 그 외에도 노란봉투법 방송산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김명수 합참의장에 대한 임명, 그리고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 검사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추진과 관련된 부분도 이번 주에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인요한 위원장의 혁신 방안인데 이번 주에 비밀 무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비밀 무기가 우유일지 매일지 다른 것일지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첫눈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 중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수십 명의 인질을 석방하기 위해 양측이 최소 5일간 정쟁을 중단하고 인질 석방 협상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합니다. 포위된 가자 지구의 연료 등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의 양도 늘릴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교전 중단이 전쟁 종식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국내 역시 갈등과 증오가 아닌 화합과 상생 등 훈훈한 얘기들이 연말에 퍼져 나갔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